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4법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언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늘 저녁 늦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 소원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장석을 포위했습니다.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까지 동원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확정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사심제라는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법안 처리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공권력 일종인 만큼 내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게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결국 힘있고 돈 많이 들 뿐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야의 다음 전선은 이제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건데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독재를 외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이 오늘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국민투표법과 행정통합법도 여야 이견이 커서 필리버스터 전국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리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해왔습니다. 재판소원법으로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을 분리해왔습니다. 즉 대법원 등 법원이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이 아닌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르게 부여했고 이 때문에 대법원과 헌재 모두 최고 사법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확정 판결이라도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재판소원 심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아닌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 실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헌재는 법원이 했던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 해석만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제도 시행을 대비해온 헌재는 표결 당일에도 실무 작업을 위한 회의를 이어간 거로 전해집니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법적 분쟁은 서둘러 마무리하는 게 좋다는 건 상식이죠. 이번 재판소원법 처리로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러면 분쟁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기우에 불과한 건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송 지옥에 대한 우려는 재판소원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법원에 오가는 횟수가 늘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하며 시간적, 물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소자가 소송 지연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처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기우로 치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약 2,500건 수준입니다. 대법원에는 1년에 5만 건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10%만 재판소원을 제기한다 해도 현재 사건은 3배가 됩니다. 헌법 개정이 없다면 당장은 헌법재판관 9명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생각은 다릅니다. 초기에는 사건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소원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어 서로 사건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법안은 통과했지만 현장에서 절차와 실무상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 자료 분량이 많아 차후에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TK 통합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까지 더해지며 국회는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검경 합수본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버스터에 집중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을 급히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율사 출신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영장 정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다급하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은 사법학의 3법 강행을 물타기하기 위한 무리수라면서 제1야당 표적수사라고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자당 몫의 방미통일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과 법 왜곡죄 등을 단독 처리한 걸 엮어 독재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무슨 독재를 말하느냐, 억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방미통일위원 추천안 부결을 놓고도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 남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대구 경북 통합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응수한 상태입니다. 현안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 마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선 이른바 명심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당선을 넘보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돈봉투 사건 무죄를 확정짓자마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탈당자 25% 감산 불이익 없이 복당까지 확정돼 화려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5선을 시켜줬던 계양구를 저희 원래 살던 곳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조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 부부와 인천 성탄절 예배에 동행하며 후계자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재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개항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제가 보좌관이라는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개항. 둘 다 뼛속까지 친명이지만 은인 대 복심, 중진 대 신인, 서로 다른 구호로 맞붙게 된 상황에서 일단은 서로의 양보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송영길이란 대지 위에 열매를 만들어달라는 김남준 전 대변인의 견제구에 대통령을 탄생시킨 선당 후사 스토리로 응수하며 저마다 당의 선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천시장을 노리던 김교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박찬대 의원이 독주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박 의원의 지역구 연수갑이 비게 돼 교통정리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86세대의 맏형 송영길 전 대표 공천은 정청래대 김민석으로만 조명되던 차기 당권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대구 경북은 TK 행정통합 후폭풍이 이어지며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의 손익 계산에 따라 입장이 다른 건데 의원들은 겨우 통합 찬성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홧김 사퇴 선언과 법사위 계류 책임론 등 집안 싸움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당에서 이걸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서 안 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집토끼로 분류됐던 TK지만 사실상 윤 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의 좌충우돌 행보에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절치부심 대구를 두드리는 것도 변수입니다. 대구는 언제나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정말 나서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승부를 해온 것입니다. 이 틈을 포착한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비슷한 여론 추이에 대구 수성갑에서 60% 넘는 득표율로 금배지를 단 김 전 총리의 관록이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대구 따로 경북 따로냐 통합선거냐에 따라 파급력은 달라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역구와 보스터바 TK 여야가 사수해야 할 필수 지역입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출혈을 최소화하자는 게 중론이지만 격화하는 공천 레이스에서 이 결심이 지켜질진 불투명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지난 1998년부터 소유해오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전격 내놨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거라고 밝힌 당일에 자신의 집을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매매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등록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 돌아갈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임기 이후 집을 다시 사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판 돈으로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며 살고 있지도 않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에 가계약이 이뤄졌고 시세 차익은 25억 원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악의적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에 내놓은 아파트는 1998년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자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인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도 인정은 하겠지만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한 것은 분명히 과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 무려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이틀 연속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주로 차남 관련 의혹을 캐물은 데 이어 이번엔 김 의원 본인과 부인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이틀 연속 고강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건물 밖을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13가지 의혹 다 조사 받으셨나요? 모든 의혹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틀째 조사에서 경찰은 김 의원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부터 쿠팡 오찬 의혹, 대한항공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첫 소환 조사에서 김 의원은 부정 편입과 취업 청탁 등 차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빗썸 측의 차남 취업을 청탁한 대가로 국회에서 경쟁사 문제를 지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주말 동안 김 의원에 대한 주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정황과 진술이 엇갈리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방대한 의혹에 대해 2달 넘게 사전 준비를 해온 만큼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심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쌍방 항소로 다시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인데 항소심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을 예정인데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고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관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핵심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습니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과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된 만큼 특검은 항소심에서 계획 범행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된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실탄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제기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력을 다할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이를 토대로 이뤄진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규정상 내란 재판 항소심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는 만큼 6월 안에는 판결이 날 전망입니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경우 일정의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특수건조물 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과 보석 신문을 열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은 사건이 벌어진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금괴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업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 신고가 이어지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28억 원까지 불어났는데요. 피해자들은 맡겼던 금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5만 원권 돈뭉치를 꺼내 가방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목걸이로 보이는 다른 물건도 서랍에서 챙겨 배낭에 넣고 유유히 떠납니다. 40대 금은방업자 A씨가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과 돈을 챙겨 잠적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들은 잇따라 고소에 나섰고 YTN에도 사건이 보도되면서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4억 원 늘어 28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사라진 금품의 행방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경찰은 A씨가 돈과 귀금속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 조사 내용은 수사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대응이 늦어 금품을 못 찾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복할 수 있는 거랑 이런 결과는 언제 알아볼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라고 하시더니 말을 흐리시기밖에 안 해요. 경찰관분들은. 황당하고 죽고 싶죠. 단체 채팅방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코스피가 6천선을 돌파하고 올해 2% 성장 전망이 나오는 등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분야의 성장에 쏠리고 주식도 상위 소득자들이 소유하면서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2% 성장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 성장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도 1.8%로 지난해 1.3%보다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코스피도 5천선을 넘어 불과 한 달여 만에 6천선을 달성하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의존한 경기 개선과 증시 화랑 속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정보 기술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IT 부문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소득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 주식의 상당 부분이 상위 소득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혜택을 받은 전 국민으로 그룹 훨씬 물론 조금씩은 다 도움을 받겠지만 그 혜택의 정도가 소득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양극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고소득층 가구 소득은 6% 넘게 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 소득은 4%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악화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 경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대폭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비용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신호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5%, 1년 전보다 2.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돌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월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른바 근원 도매 물가는 전달 대비 0.8%,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 뛰는 등 두 달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정연설에서 물가 안정을 홍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But in 12 months, my administration has driven core inflation down to the lowest level in more than 5 years.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데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도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도소매 업자들이 붙이는 유통 마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 상업용 장비 거래 서비스 지수가 14% 넘게 올랐고 의류와 보석, 신발 등 소매 마진도 8%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반영하는 데 신중해 왔지만 재고가 소진되자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at a majority of Americans think tariffs would do more to increase the cost of living than to lower it. It's an area of concern for Americans and they don't think tariffs would help what they're seeing day to day. 미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표가 금리 동결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 예상을 벗어난 도매 물가에 국제 유가 급등 부담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2월 거래를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최근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쿠바에 대한 우호적인 접수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바 정부는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며 아마도 우리는 쿠바를 우호적으로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바는 좋게 말해서 실패한 국가라며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고 도움을 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트럼프의 중국 방문 신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진전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의 반응을 오래 기다려온 백악관에서는 즉각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반색했습니다. 미 측에서도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북미 회담이 한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북미 회담이 추진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기간입니다. 문제는 꼭 한 달 남은 빠듯한 시간입니다. 한 달 안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 라인에서 회담 성사를 위한 조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김 위원장을 움직일 제안을 한다면 단번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일단 제외하고 김 위원장이 솔깃할 제안을 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리 빠듯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제재 완화에다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개발한 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든지 뭔가 또 귀띔을 해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북미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지난해 대규모로 교전한 뒤에 휴전했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넉 달 만에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 국경 갈등과 극단주의 무장단체 활동을 놓고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섬광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7일 파키스탄군이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습 영상입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국경 53곳을 먼저 기습했다며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And we are achieving the desired results. And the Afghan Taliban regime has to make a choice. 앞서 아프간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반복적인 영토 침범에 대응해 6개 주에 걸친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교전을 주고받은 양국의 피해 규모도 엇갈립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무장 세력 200여 명이 사망했고 국경지대 73개 초소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간 탈레반은 파키스탄군 50여 명이 사망했고 탈레반 전사는 8명에 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2일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 국경 일대를 공습해 18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성격입니다. 표면적으로 파키스탄은 반군 조직인 파키스탄 탈레반이 아프간 국경지대에 숨어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면엔 19세기 영국이 러시아와 완충을 위해 임의로 국경을 그은 이른바 듀랜드 라인이 오랜 갈등의 불씨입니다. History of grievance between Pakistan and Afghanistan that dates back historically,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of course, Afghanistan's refusal to accept the Durand Line.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파키스탄군은 탈레반 지도부를 겨냥해 수도 카불을 공습했고 이에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측에서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휴전에 합의했지만 4개월 만에 전면전 위기에 놓이면서 100여 개 핵무기까지 보유한 파키스탄 주변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했고 미국과 충돌 위기에 있는 이란까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예능 운명전쟁 49 제작진이 고인모독 논란과 관련해 해당 부분을 재편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명전쟁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말씀을 경청해왔고 그 뜻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제작진의 부족과 불찰로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소방, 경찰 공무원들, 또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멤버별 솔로 활동으로 세계 팝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다진 블랙핑크가 K-팝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업계 최초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컴백 행사를 열며 K-팝 간판 그룹으로서 또 하나의 궤적을 새겼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블랙핑크가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지나온 최고의 순간들과 가장 빛나는 현재를 담았다는 신보 소개와 함께 타이틀곡 고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압도적 규모와 폭발적 에너지로 단숨에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랙핑크는 그룹 활동 공백기에도 멤버별 솔로 활동으로 K-팝 최초의 기록들을 쌓으며 세계 팝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그런 만큼 완전체 컴백 풍경도 상징적이었습니다. K-컬처의 상징이 된 국립중앙박물관과 업계 최초로 손을 맞잡고 열흘 동안 대규모 컴백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박물관 1층에 마련된 청음실에는 첫날부터 블랙핑크 신곡을 들으려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Yes, I was dancing there. I feel like I'm just alone in my room. The music, I think it's something really unique. 여기에 국보 금동 방가사유상 등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유물 8점은 멤버들의 목소리로 해설이 제공됩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고요한 분위기가 이 보살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멤버 제니가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활용했던 이 유물 역시 QR코드를 통해 지수의 목소리로 역사적 배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가수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멋진지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밤 블랙핑크 색인 분홍빛으로 물드는 국립중앙박물관 외경은 이번 협업의 백미입니다. 컴백 전부터
음악 전문 외신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블랙핑크가 어떤 신기록을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입니다. 포근한 3일절 연휴가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6도까지 올라서 3월 하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3일절인 내일은 흐리긴 하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는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밤부터 강원 동해안으로는 눈이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2.7도, 대구가 0.5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5도, 대구도 15도, 대전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새벽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